사소한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나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주 뭐 very good입니다. 근데 역시 맨날- 좋으세요. 어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 재밌어. 에너지가 너무 좋으세요. 네. 뭐 더워도 좋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또 감사하고 아우 그래도 뭐 너무 더워. 근데 좋아. 교수님 제가 뵈니까 SNS에서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아 저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처럼 이렇게 중년이 딱 되면 하루 걸어서 그 다음 날을 살아요. 네, 이게 운동 안 하면 진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체력이 지금 젊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었는가를 정말 값지게 느끼는 게 이제 중년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값지게 더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게 노년일 텐데 저희 지금 중년이잖아요. 하루 걸어서 그 다음 날 오늘 걸음이 내일을 낳습니다. 와, 아니 거의 뭐 토크쇼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연 토크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운동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저도 요즘 진안이랑 전주에서 진로 특강을 갔다 왔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4시간, 5시간을 운전을 하는데 혼자 가시잖아요. 네, 혼자 가잖아요. 근데 와, 이렇게 젊은 저도 힘든데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저는 KTX 타요. 그게 편하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더 멀잖아요? 비행기 타. 비행기 타고. 네. 요새 저가 비행기도 많아가지고요. 네네. KTX보다 더 싼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장거리는 아유 힘들어서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못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제 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잠깐 쉬어가지고 김민경 씨랑 같이 또 어디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오늘 약간 좀 이렇게 피부도 좋으시고 네네네네. 그 기분도 약간 업데이트시구나. 이게 보고 또 좋습니다. 해에 또 물을 먹고 오니까. 아 그래서 오늘 떡을 돌리셨구나.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네. 떡을 주셨는데 진짜 저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만 네. 떡이 너무 맛있으니까 말씀 생각이 안 나요. 좋아요.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항상 또 우리 또 힘들까봐 바카스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얘기되는 거죠? 바카스 이런 거. 자연강장제요? 잘 에너지 음료. 자양강자인데. 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러면 한번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잘했어. 잘했어. 여기 무섭네요. 네,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웃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오늘도 노크토크와 함께 많이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구해주세요. 네, 키보드 워리어.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키보드 워리어입니다. 교수님, 이야기 나누기 전에 키보드 워리어의 정확한 뜻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요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왜냐면 키보드가 자판이란 뜻이고 워리어가 싸움하는 전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요새 악플, 아주 악성 댓글 우리가 보통 악플이라 그러는데 이 악플이나 아니면 아주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일을 그냥 서슴없이 글로 풀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말싸움을 기꺼이 즐기는 바로 그 사람들, 이런 네티즌들을 통칭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영어로는 인터넷 tough guy. 아주 터프해요.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방구석 여포다. 방 안에서만 칼을 휘두르는 여포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지다가 인터넷에서 요새는 뭐 여러 이런저런 갤러리 해가지고 인터넷상의 사이트인데 뭐 정치면이나 사회면을 다루고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본인이 가입을 한 다음에 익명으로 혹은 뭐 호선이네 둘째 통닭 뭐 이러면서 익명을 딱 걸어놓고 온라인에서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나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안 보이니까 멋대로 된다라는 생각에 그야말로 펀치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키보드 전사라고 하는 키보드 워리어라는 게 이게 대개는 알려진 바로는 2010년도 이후에 네. 우리가 모바일이 본격적으로 전 국민의 손에 잡히면서부터 실생활에서 요 엄지를 통해 가지고 공격이 시작된 이후 그때부터 조금 더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은 네. 평소에 키보드 워리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악성 댓글, 또 인터넷상에서 아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저게 보편화되는데 어떤 사건이 또 있었더라고요. 네, 인터넷 뭐 사이트에서 네, 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정치적인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실제 그 자신들이 비판하는 정치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실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토론을 했는데 네.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막 이야기하고 뭐 공격하고 비판하다가 막상 그 정작 그 정치인이 앞에 딱 나타나니까 제대로 말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조금 부정적 의미로 네. 키보드 상에서는 열심히 막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보편화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헤어스타일은 워리어시네요. 장사의 느낌이시네요. 아, 그러게요. 영화 300인데 영화 300. 네, 오늘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근데 되게 젊은 저기 네 소년 같으세요. 모이칸 같으시대요. 보니까 네. 저희 오늘 두피 조심해야 되나요? 붙들고 해야 되나요? 네, 내용이 맞춰서 조금. 네네. 얼굴 빨개지셨습니다. 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집중을 하니까 얼굴이 요즘 홍조가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네. 화장을 했는데도 네. 또 빨갛게 보이나요? 보통 남성 갱년기는 홍조가 잘 안 나타나요. 여성 갱년기에 나타나는 건데 혹시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흑염소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키보드 워리어들이 사회에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왜냐면 여론몰이를 해요. 네네. 여론몰이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글들이 올라왔을 때 이 글들이 모종의 방향성을 가질 때가 있는데 네. 그 방향성의 가장 그 화살표의 첫 번째 그 헤드 방향, 머리 방향을 이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수는 다수는 아닐지라도 소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에 글만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적절한 합성 사진을 함께 해가지고 그 본인과 엉뚱한 사진을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희화하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듯한 이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주목을 받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하나의 행동 패턴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뭐 큰 영향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인터넷상에서는 작고 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하죠.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네네. 특별히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주로 뭐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최근에는 불특정인 그냥 일반 개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악성 댓글이나 욕설 또 비난 등이 많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네. 근데 진짜로 저 아는 분 중에도 예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자기 SNS에 막 욕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좋게 그냥 했는데 계속 뭐 없는 얘기를 자기 SNS에 얘 욕을 해놓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얘가 너무 화가 나서 잡았어요.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이버 수사대까지 해서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아는 사람의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니까 이제 질투심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언니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 언니 한 번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는 거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일 때는. 그쵸. 근데 또 이쁘다고 하니까는 그 친구가 네, 너무 저도 훅 넘어가네요. 여기. 네, 훅 넘어가네요. 진짜 근데 앞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절대 못하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잡아내니까. 잡아내야죠.
근데 정말 제 주변 사람들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키보드 워리어의 영향을 받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 중에도 혹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2번 정도. 오, 진짜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어떤 공개 이제 방송에서 하는 강연을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강연에서 제가 재미삼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연계 전지현 이호선입니다. 100만 댓글이 아, 정말요? 저는 이 세상에 우리 국어가 이렇게 다채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상승대왕.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언이 터졌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과 관련해서 사실 있지 않은 일인데 마치 그 일이 저희 아이들과 관련된 일인 것처럼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은 다 중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뭐 가해자가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댓글이 저기 미국의 아틀란타까지 갔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제 각종 여러 계정들 있잖아요. SNS에 들어와가지고 막 전 세계인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막 그만큼 이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였는데 네가 그렇다면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실망감을 표현한 거긴 한데 아이들 문제가 같이 엮여 있으니까 제가 막 진짜 머리가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열치열이란 말을 쓰죠. 네, 또 네. 열에는 열으로 함께하는 것처럼 제가 아는 이제 분들 유명한 분들의 SNS에다가 제가 글을 적어서 보낸 다음에 이거를 주로 이제 많이 올려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올려주셨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쫙 퍼지면서 아틀란타에서 다시 연락이 왔죠. 미안하다. 네, 사과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대단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예.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그 강의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학교로. 근데 제가 그 어떤 연예인을 따라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생각하기엔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왜 성대모사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 SNS에 들어와가지고 욕으로 도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얘가 너 뭐 죽이겠다. 너 뭐 제정신 아니다. 너 공인으로서 뭐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했더니 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거봐, 네가 찔려서 그런 거겠지? 너 봐봐, 너 지우지 마. 이거 남겨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걔가 유치하게 나오니까 저도 유치하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유치했던 게 그때 이제 강원도에 갔을 때 좀 싸움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근데 그 친구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잡아내줘라. 누군지 그랬더니 걔가 5분 안에 잡아내더라고요. 잡았어요? 잡아냈어요. 어떻게 잡아내냐면 그런 유형인 애가 2명 있대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PC방에 가는 걸 또 목격을 했대. 그래가지고 얘가 그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형님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하면 내가 뭐가 되니?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걔한테 걔 그 아이디가 또 다른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댓글 다는 애들은 그 계정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고요. 몇 개 그래서 가지고 있었죠. 제가 거기 이제 보냈어요. 메시지를 넌 줄 알아. 그랬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으로 그래서 느꼈습니다. 이 뒷담은 앞담이 될 수가 없다. 왜? 이제 앞에 서는 순간 이제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좀 유치하지만 근데 이제 이 일화만 이렇게 딱 따서 네, 이렇게 네, 네. 따로만 내놓으면 무서운 분처럼 느껴져요. 무서운 분처럼. 이렇게 옷 벗으면 이렇게 뒤로 그림이 막 있을 것 같고. 잘 편집 좀 해주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뭐 영향을 받은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SNS 같은 제 개인 SNS에 글을 제가 안 써요. 네. 좀 민감할 수 있는 모든 글들은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으로 이 댓글 때문에 네.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저도 사실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쓰면 뭐라고 반응할까 벌써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전혀 상관없는 뭐 음식 이야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내용들 중에 좋은 거 와서 공유하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보면 저도 굉장히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영향 받은 거죠. 네. 그런데 네. 연예인들만큼 키보드 워리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직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근데 사실 저희 직업이 또 악플에 많이 노출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의 이슈 키워드 주제는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개그맨이 이제 됐을 때 이제 신인 때 이제 오남이라는 걸 치면
지식인의 누군가 너무 심하게 이건 방송에서 얘기 못하지만 진짜 너무 심각하게 거기다 글을 써 위협적인 글을 쓴 위협적인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오남이라는 이름만 치면은 그 지식인에 나오니까 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고 왜 나한테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선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걸 이제 고민 상담을 했죠. 선배님 저 이렇게 악플이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배님이 그래도 너는 감사하게 생각해. 난 무풀이야. 차라리 악플이라도 있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서 저를 조금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플도 이제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한테 내가 신인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저 혼자서 제가 혼자만 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이나 뭐 이제 제 측근들이 그걸 봤을 때 상처받을 그걸 생각하니까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고통에도 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험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상처도 되는데 약간 굳은 살 같은 게 좀 생겨나가지고 그 뒤로는 웬만한 거 아니면 이렇게밖에 못 쓰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쵸. 예. 또 재밌는 댓글도 많아요. 그쵸. 옛날에 뭐 저 무슨 노출될 뻔한 사진이 있었는데 송병철 씨가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랬는데 댓글에 저기 베풀이 송병철이 네티즌의 눈을 지켰다. 막 그래서 노출될 뻔했는데 그런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댓글 보면서 부럽네요. 저 무풀이에요 저는. 예? 무풀. 제가 무풀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어떤 잠깐만요. 방식으로 아니 근데 갈까요? 저는 또 잡아내니까. 근데 잡아낼 것 같아요. 네, 전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네, 다 잡아냅니다. 진짜. 아까 그 사례 한번 듣고는 네. 저도 어떤 글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키보드 워리어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들의 심리 상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키보드 워리어들은 우리가 이 사람의 심정을 하나의 형상으로 보자면 네. 큰 머리와 제대로 쓸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큰 인형같이 네네네. 그런데 머리는 큰데 이렇게 헝겊으로 만든 인형은 힘이 없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사실상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건 생각뿐인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떤 거냐. 내가 사실은 저 위치에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는 일련의 인정 욕구가 있던 건 아닐까. 또 그리고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격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 기본적인 항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사실은 내가 성질이 나도 그 사람을 건드리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인터넷상에서는 강자인 것처럼 생긴 내가 약자인 것처럼 생긴 그 사람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뭐 한강에서 뺨 맞고 뭐 종로에 가서 박혔나? 종로에서 뺨 맞고 아주 어디서든 뺨을 받고 다른 데 가지고 푼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내가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약한 상대에게 그 감정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저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 자체가 약자에게 그렇게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고 그 가장 대표 주자로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에서 그런 심정을 또 심리 또 현상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악성 댓글 단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네네. 실제로 수사를 해서 찾아보면 네.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원,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이게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이 키보드 속에 숨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대리적으로 자기 감정을 좀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치환적인 것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약간 수동 공격적인 예, 앞에서는 공격을 못 하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네.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만족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현실 사회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걸 이제 안전한 공간에서 숨어서 이렇게 표출하다 보니까 이런 좀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현재 키보드 워리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약성 댓글이 약간 그 비유로 하자면 네. 그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산탄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탄총이라는 게 저 총을 이렇게 빵 쏘게 되면은 가서 총알이 여러 개로 확 분산되는 방식이래요. 마치 수류탄이 터지는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탄처럼 그 완전히 작지만 하나가 나가서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좀 폭발력을 일으키고 여러 군데 가서 또 다수에게 그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인터넷 세계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가지고 있고 함께 들어와가지고 이제 포털을 막 이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네티즌들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댓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악플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 키보드 워리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연령에 따라 물론 다양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 어떻게 달렸나 보잖아요. 미칩니다. 환장해요.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쪽에 좀 단단함을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안쪽에 드래곤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제 이걸 이제 성령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다음에 이제 쫙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단단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철저한 믿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굳건한 그 기둥과 같은 관계들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심하다? 저는 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이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세상에 대한 가르침은 저는 여러 방식으로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범죄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항목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세계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키보드 워리어들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원론적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윤리 교육 받았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좀 사이버에 관한 윤리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조금 이런 사이버 시대에 맞는 예절 교육, 윤리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속에서 숨어서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정서나 욕구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거나 풀 수 있는 장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표현하고 풀 수 있도록 사회가 더군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에너지 분산을 위한 놀이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풀어내는.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좀 극단적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극단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비난하기만 바쁜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숨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힘 없는 분들이 어떤 자신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 온라인을 빌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표현하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하다면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규제나 이런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키보드 워리어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법은 거울 앞에 앉아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이 이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격하는 힘은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예요. 이게 방향만 바뀌면 이게 돌봄 에너지가 되거든요. 악플은 언제든 선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전환을 모색을 한번 해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돌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의 길이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키보드 워리어 여러분들이 컴퓨터 밖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 너무 그렇게 온라인 세상 속에서만 즐기려고 하지 말고 좀 밖으로 나와서 재밌는 것들 추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키보드 워리어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행복한 말, 또 그 사람을 힘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함으로써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좋은 말 해주세요. 좋은 말 해주세요. 네.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지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며 살아온 20대 자매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손잡고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던 기억이 아련한데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내가 과연 모태신앙이라고 불려도 괜찮은 걸까?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말 오전이면 어김없이 참석해야 하는 예배. 어릴 때부터 짧은 옷과 빨간 옷은 안 돼라고 혼나던 기억. 가능하면 남자친구는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만나지 마라. 그리고 취직하면 반드시 11조를 내야 된다. 알지? 심지어는 마음에도 없는 수요 예배,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느라 빠른 귀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게 많은 기대를 거셨던 부모님도 저의 연약한 신앙에 실망하셨는지 현재는 서로 간의 대화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통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별일 없지? 하는 일을 잘 돼가니? 저는 네, 그럼요. 갑작스런 안부에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우리 아빠구나 라고 느꼈던 그 순간 제 침대 위에는 못 보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모님이 제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만 같아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종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제게 과연 종교의 선택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족들과 멀어지는 나.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딸이 되고 싶지 않지만 나만의 가치관도 갖고 싶은 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코토코 식구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식구들은 현재 열심히 또 믿음 생활 중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점도 조금은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뭐 기독교 집안,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편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패턴이 있어요. 주일은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주일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 수요 예배 가면 따라가고 철야 예배 가면 따라가고 토요일 날 그 교회 일 있으면 가고 그다음에 주일 날 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상이 돌아가니까 별로 큰 문제가 될 수 없이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요. 세 번째로는 급할 때 부를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심정의 방패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든든해요. 보이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건전해요. 물론 속썩이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건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 문화가 주는 이런 풍요로움이 있어요. 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한참 다닐 때 문화개방 이런 거 들어요. 그죠? 신앙송을 그때 왜 했나 몰라. 그렇게 신앙송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뭐 그때 막 율동 막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성가대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의 문화 콘텐츠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제 반면 그 반대편도 있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종교는 건강한 열매들이 있다는 거. 기독교가 바로 그 핵심에 이르는 거죠. 가장 큰 복이라면 어쨌든 좋은 신앙을 물려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좋은 신앙이 정말 건강한 신앙,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신앙을 또 물려받아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든든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좋은 하나님을 사실 소개해주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참 제게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이제 반대로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께서 교회 권찰님이셨는데
목사님 딸하고 권사님 딸한테 용돈을 2,000원씩 줬어요. 레온이 전도해서 데려오면 매주 다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근데 제가 1년 동안 누나들이 쫓아다녔는데 누나들 얼굴에 막 흙 뿌리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막 얼굴에 침 뱉고. 왜냐면 너무 싫은 거예요. 누나들도 전도법이 좀 잘못됐어. 레온아 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머리끄댕이를 잡아. 야 할머니가 나오래. 할머니 받아야 되니까. 할머니가 돈 준다니까. 빨리 나와. 그거 저도 짜증나까 에라이. 그걸 뿌려버리는 거야. 근데 제가 웃긴 게 1년 정도 누나들이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나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 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누나 나와! 누나 나와! 이랬더니 그 누나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그 누나한테 꽂혀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누나 내 머리카락 잡았던 누나. 근데 그 누나 또 뒷모습은 예쁘더라고. 그 앞모습은 맨날 화난 모습만 보니까 돈에 대해서 빨리 너 나와 2,000원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쁨이 누나 때문에 이거 공개해도 되나? 기쁨이 누나. 기쁨이 누나. 그때 당시 기쁨이 누나. 지금도 이제 목사님 딸이지만 그 누나가 그때 저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제가 막 심심하고 하니까 드럼 알려주지, 기타 알려주지, 그리고 청년부들이 있으니까 청년이랑 저희 청소년부가 한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누나들이랑 같이 형들이랑 놀면 운동도 알려주지, 용돈도 주지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억압적인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으로 뭔가 이 친교적으로 이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 좋은 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편한 점도 있나요? 우리가 왜 이런 상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주일은 쉽니다. 네네네. 기독교인들은 주일은 안 쉽니다. 교회 가야 되죠. 그래서 남들 이제 주말에 늘어지게 놀 때 저희는 항상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옛날부터 계속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뭘 또 맡아요. 맡으면 뭘 또 시켜요. 시키면 또 한다? 그래서 방학에는 또 여름성경학교 뭐 교사도 해야 되죠. 성가도 해야 되죠.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성경에 절반은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절반은 더 많이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뭘 하냐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커서 이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됐으면 목사님 설교가 이제 여전히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점점 길어져요. 내일까지 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으로 있다 보면 이렇게 불평이 좀 생겨나요. 오랫동안 내가 봤다. 오랫동안 내가 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믿는 게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되게 조금 귀하지만 그걸 소홀하게 느끼는. 우리가 10반지 끼고 있으면 그중에 비싼 반지 하나는 보이겠지만 나머지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10반지가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오랫동안 이게 보석이 있으면 이 보석이 귀한 줄 모르거든요. 건강을 잃기 전까진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뜨뜻미지근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뱉어버리라 그랬는데 이건 또 뱉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안쪽에 거친 바다 위쪽에는 아주 잠잠한 두꺼운 침잠 그 밑으로 거대한 멘틀이 있죠. 저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움직이지 않는 멘틀에 있다고 봐요. 저도 사실 어린 시절에 그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해야 되지? 근데 하여튼 의무적으로 해야 돼.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힘들었던 것 같고 조금 나중에 커서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 아마 다른 분들도 목사님이 아니셔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특징이 가정 일보다는 또 교회 일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다 보니까 제가 제 삶 가운데 이 졸업식을 할 때 기억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제 졸업식 사진을 찍힌 적이 없으세요. 나중에는 뭐 돌아가셔서도 못 오셨지만 그렇게 보면 늘 이제 아버지가 바쁘시고 교회 일을 하느라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이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들이 그래도 이 불편함보다는 장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청년의 입장에서 연애가 저는 교회를 안 믿는 자매를 만나봤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주일날 늘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아침에 교사하지, 점심 교회에서 먹지, 오후에 청년부 모임하지, 청년부 모임 끝나고 나면 또 숙모임 또 준비해야 되지. 숙모임 끝나고 나면 저녁 9시예요. 그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는 서운해하지. 너 교회 아니지? 너 구라쟁이지? 이렇게 거짓말하는 왜? 왜냐면 어느 미친 사람이 교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있냐. 목사님도 그렇게 안 있는다. 나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에선 그랬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자고 새벽 예배부터 막 오후까지 저녁까지 있었는데 그 감성이 제 안에 있는데 예전에 만났던 그 친구는 그렇게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별을 딱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언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 여자를 만나라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아파요. 그럼 아픈 건 아파요. 맞아요. 생각이 문득문득 나네요. 청년들이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랑 또.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또. 맞아요. 저는 지금은 교회를 스스로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가끔은 조금 더 일찍부터 믿음 생활을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레온 씨는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한 적은 없나요? 부러워한 적 있어요. 일단은 뭔가 화목해 보였어요.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화목해 보였고 일단 기도라는 뭔가 무기와 함께 방패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마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막 그런 대화하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저는 이제 저만 딱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나이 동갑인 애가 부모님이 다 교회 막 장로님, 권사님이시니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릴 거야?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 나는 집에 가면 혼나거든. 근데 여기는 가정예배 드린대. 나는 교회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혼나는데 여기는 가정예배 드린대. 그 집은 가정예배 드리고 혼나요. 그 차이예요. 그러겠다. 그리고 막 추석 때나 설날 때 저는 이제 막 집안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막 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정예배 드리고 또 어디 놀러 간다고 하니까 나는 막 제사상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믿음 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관여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 어디까지 관여하시나요? 저는 아이들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발달 단계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심정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신앙 규칙도 이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 60% 정도는 좀 관여를 해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에 가고 헌금을 하고 예배 마치고 적어도 이제 언제 오는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지만 예배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 요거만큼 확실하게 하고 저희 집은 이제 늘 주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려서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때 가족 회의를 같이 겸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중고등학교 가서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만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갔을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생겨나요. 간혹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가정예배 같이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엄수하되 나머지 삶에 관련된 여러 신념들은 저는 좀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선택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근데 그거 빼고는 다른 건 다 자율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버지가 야,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새벽기도 나가야지, 수요 예배 가야지, 전도하고 있니, 헌금은 잘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제가 스스로 신앙을 어떻게 보면 찾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 수련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갔는데 사실 좀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또 한편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이제 이게 참 의도하지 않은 바지만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뭐 아버지가 야 새벽 기도 나가라가 아니라 네. 그냥 제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가게 되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모님과도 더 애틋해지고 또 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네.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틀은 잡아주되 그 외의 것은 스스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스스로 하게 하면 저는 그 자녀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연의 주인공 부모님은 주중에 예배를 강요하고 옷을 규제하고 다양하게 또 삶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내용은 형식 안에 담긴다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예배 의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어떤 의례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의례에 참여하는 자의 이런 의복이나 이런 것도 의례의 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건강하고 건전한 수준에서 말끔하고 단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연자가 보내주신 거 보니까 짧은 거 안 돼요, 빨강 안 돼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딸이었으면 이 아버님하고 인생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빨간색 너무 좋아하고요.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점점 빨강이 점점 좋아진다. 밝은색. 네, 그리고 막 짧은 치마는 진짜 이 신체 구조상이 잘 못 입는 거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똥꼬치마처럼 입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 안에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이 사람을 너무 옥죄어서 마치 우리가 납득이 되는 형식이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형식이 이 자녀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혹은 자녀가 생각하는 형식이 어떤 것인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버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그 제안을 더군다나 강요 방식으로 하신다면 이 따님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신앙 안의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네. 실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내가 믿고 실행하고 있는 이 형식이 진리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 같았어도 되게 교회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규제하고 억압한다는 게 이 억압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또 억압하면서 또 자유를 찾으면 좋은데 자유가 또 뒤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 이건 정말 쉽지 않겠다. 근데 부모님하고 잘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성인이 된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떤가요? 사실 신앙생활 자체는 네. 자유롭게 스스로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해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2000년 전에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2000년 동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모님이 물론 신앙적으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님의 강제보다는 복음의 능력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연자의 부모님을 보니까 어쨌든 신앙을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건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태도와 열정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의 평소 어떤 성격이나 소통 방식은 조금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자녀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말로 풀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연자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좋은 소식은 좋은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전달 방식은 일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독교만큼 민주주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종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리가 자유를 창출하고 선택을 자아내는 이런 방식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그 최종적인 그 빛을 보면서 딱 같이 기뻐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옳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신앙도 그런 가치가 순서와 상관없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한 것 안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당장은 자유롭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너무 또 규율이 없다 보면 이 규율이 없는 신앙은 또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이 스스로 결정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딸에 대한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내 가족을 믿는 것도 있잖아요. 내 가족에 대한 신뢰. 딸을 믿고 있다면 그를 잘 키웠다고 판단한다면 그 잡았던 손을 혹은 쥐었던 손을 언제 놓아야 할지 이건 아버님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아버지에게 그 손을 어떻게 놓으시면 좋은지를 딸이 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아버지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너무 억압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린 시절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가 점점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된다는 건 나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내 부모님에게 선하고 어른다운 방식으로 성인의 방식으로 제안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저는 성숙한 신앙인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성숙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의 몫도 있고 이제 딸의 새로운 다짐과 제안도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연의 주인공이 이 부모님의 신앙생활 강요로 인해 지금 믿음 생활에 지쳐 있잖아요. 와,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아버지가 좀 물어보시거나 혹은 따님이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아버지, 저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안하신 뭐 항목들이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책을 한 권 살포시 놓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제가 약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굉장히 폭넓은 차원에서 좀 엄격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앙이 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을 돌보고 마치 거대한 보호막처럼 건강한 생명체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 게 이제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지금 딸에게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사실은 약간 꽉 동아줄로 묶어내는 듯한 느낌이 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살포시 살짝 한 1cm 정도만 공간을 뜨면 이 안에서 어떻게 굉장히 기쁨의 생명이 뛰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라 최소 기준을 자녀 중심으로 제안을 좀 한번 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네. 이제 자식 키워놨더니 하나 필요 없다라고 막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 솔직히 이제 컸으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서운했어.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엄마 아빠랑 나랑 이렇게 지금 진실의 방으로 가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대사처럼. 그래서 진실의 방으로 가서 좀 얘기도 좀 하고 또 자식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니까 뭐 돈 좀 꺼내가지고 용돈도 드리면서 나한테 이러지 마. 이러면 이게 공급이 끊겨. 이러지 마. 그러면서 뭔가 약간 좀 재치 센스 유머 애드립을 좀 넣어가지고 그래도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막상 가고 아 싫어! 싫다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오늘 먹은 거 한 20만 원 어치인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럼 2만 원짜리만 사줄 거야. 뭔가 이런다든지 뭔가 약간 좀 그래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면서 좀 귀엽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서 엄마 아빠 거기서 막 밥상을 엎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귀엽게. 귀엽게. 자녀답게. 대신 아버님이 이렇게 한 400만 원 들어있는 카드에 딱 보면서 예수를 본다다 이렇게 해서 어떡하죠? 아멘.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미래에 저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 네. 오늘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자지만 이런 부모님 밑에 있으면 물론 참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이 많이 공감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이 사연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자와 부모님의 지금 어려움은 뭐 표현된 건 지금 뭐 신앙적인 활동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갈등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부모님하고 이 자녀분, 사연자분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짧은 옷이나 빨간 옷을 입지 말라거나 또 혹은 남자친구를 결혼할 때 사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권위적이고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연자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연자분이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평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좀 솔직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딸은 나름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부모님은 그런 딸이니까 굉장히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연자분이 정말 솔직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부모님들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부분이 힘들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많이 충돌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서 지내보는 것도 조금 독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생활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사연자분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한번 훈련도 한번 받아보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보면 그걸 통해서 부모님께서도 그 노력 속에서 우리 딸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편지는 어느 분이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교수님. 자, 우리 사연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답답합니다. 오랜 동아줄에 묶인 듯 힘겹고 작은 옷을 입은 듯 숨이 막힙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의 모습이 옳은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눈치 보며 무겁지 않게 하나님과 손잡고 나의 하나님을 만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삶과 그 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16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 오늘 되게 뭔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정말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교회를 나간다는 게 이렇게 또 억압이 돼서는 안 되는데 좀 마음이 아팠던 사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는 엄격한 부모님과 함께 같은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자녀들 경험을 했던 분들에게는 아마 모두 다 공감이 됐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모태신앙 속에 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내 부모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줬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선택했나. 어떤 하나님이 내게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 역시 오늘도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매주 월요일 밤 저희 노크토크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장래희망, 재벌이세, 출생부터 남달라요. 묘람 재질부터 달라? 그러면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 네. 학생의 잠재력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한국은 압도적으로 부모의 재력이 중요하다. 진골, 성골, 우리는 골골.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시계부터 남달라요. 시계 1,000만 원짜리. 고등학생. 면허 따자마자 딱 한 거를 지금 어떻게 연락을?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 친하게 지내고 지금 싶어. 연락.